자, 2차 보상법규 행정법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본 강의를 활용해서 보상법규를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을지 간략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OT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상법규를 공부하실 때에는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헌책방에 가보면요. 요새는 헌책방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은 우리가 수학 참고서를 보면은 옆에 측면을 보면은 앞부분만 손때가 묻어 있고 그 앞부분 이후로는 책이 깨끗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책을 펼쳐봐도 앞부분만 집합과 명제 파트는 엄청 열심히 풀었는데 그 이후 내용들은 거의 깨끗하게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부를 맨 처음에 시작한다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의지가 높은 상태로 시작돼요. 그런데 점차 의지가 내려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앞부분보다 오히려 중간이나 끝부분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점차 더 중요해지고 어려워지는데 공부의 의지는 반대로 꺾여버리면은 이 양자 간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내용이 점차 중요해지고 어려워지면은 여러분들의 의지도 점차 이렇게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제에다가 집합과 명제꼴이 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모든 단원의 모든 텍스트가 다 똑같은 중요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어는 더 중요할 것이고 어떤 단어는 덜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중요한 단어인 것만큼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주시고 덜 중요한 단어는 그거에 맞게 가볍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처음에는요.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는 암기 중심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상법규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냐면은 암기성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상법규가 제일 외울 게 많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세 과목 중에서 보상법규가 가장 외울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텍스트도 많고 그 텍스트를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워주셔야 돼요. 판례도 외워야 되고 법조문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 외운 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법학은 그 법학에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을 그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 암기할 게 많은 건 사실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암기로 나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암기라고 하는 것은요. 생암기가 있고 이해에 기반한 암기가 있는데 우리가 1차 감감법 때의 암기는 생암기예요. 그건 그냥 40%래, 60%래, 31일에 5명이래 라고 하면은 왜 40%인지, 왜 5명인지, 왜 30일인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40%래. 그냥 30일 이내래. 그냥 뭐 5명이래. 뭐 그냥 뭐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래. 그냥 주어진 숫자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쌩암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게 쌩암기예요. 그런 거는요. 그냥 처음부터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2차 보상법규는요. 그런 쌩암기가 아니에요. 이해에 기반한 암기입니다. 여러분 법학은 기본적으로 논리예요. 논리. 법학은 기본적으로 논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교과서의 내용이 그냥 쌩암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조 내지는 체계, 구조 내지는 체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행정법이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권리구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구조나 체계를 처음에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해가 기반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첫 번째 암기의 시간과 노력이 덜 들어가요. 그래야지만 암기를 덜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그냥 텍스트를 쌩암기를 외울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해야지만 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암기 부담이 줄 거다. 앤드 두 번째,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결국 답안지에 현출이 될 겁니다. 이해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쌩암기 해버리면 이 문제지를 봐도 문제 설문을 봐도 이 문제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건지를 아예 몰라버려요. 왜? 논점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막 사안을 줍니다. 뭐 국장이 어떻게 했네, 뭐 사업인정을 어떻게 했네, 막 문제에서 사안을 주고 있는데 그걸 읽었을 때 내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으면은 지금 이 사안이 담고 있는 논점의 핵심이
어떠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를 못해, 캐치하지를 못합니다. 또는 정확하게 캐치하지를 못해요. 그래버리면 내가 외우고 있는 지식을 답안지에 쓸 기회도 없겠죠. 왜? 그걸 묻는지도 몰랐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의욕이 굉장히 충만하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욕이 충만하신 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막 열정이 막 뜨겁고 막 이글이글한 열정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열정을 처음에는 이해해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이해해버리겠다라는 모드로 열심히 읽고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이제 암기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외워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암기가 가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간중간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2차 시험 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의 날짜로 하루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2차 시험일 직전에는 당연히 암기를 해야겠죠. 2차 시험에 임박해서야 당연히 암기를 해야겠지만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기본 강의를 공부한다? 당연히 지금은 2단계인 거예요. 2단계. 언제까지가 이해의 단계냐? 자, 기본 강의, 그리고 기본 강의에서 시작해서 스터디 1기까지. 기본 강의에서 스터디 1기까지는 이해의 과정이에요. 이해 중심, 이해가 더 비중이 높아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때 이해와 암기의 비중을 한 7대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7, 암기가 3. 그래서 자 이때 이 3의 암기는 필수적인 내용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임박했다. 이제 우리가 2기부터 3기 이게 이제 6개월 되죠. 한 6개월 정도. 근데 이때 이제 외워주셔야 돼. 6개월 있으니까 6개월 동안 외우면 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외우면 충분히 외워서 시험장 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해가 2, 암기가 8 이런 비중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와 암기의 비중을 또 순서를 말씀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속독 후 정독입니다. 처음에는요. 처음에 1, 2회독까지 할 때까지는 속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정독을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속독을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읽으셔야 돼요. 빨리빨리 읽어서 교과서에 맨 끝까지를 가셔야 됩니다. 1회독, 2회독, 전체 회독을 처음에 빨리 가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하면요. 자, 우리가 사실 경제학 얘기를 하면은 경제학으로 예시를 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맨 앞에 제 1장 공부할 때 어떤 내용 나왔냐면요. 제 1장에서 PPC 곡선 나왔었어요. PPC 곡선. 생산 가능 곡선이죠. 근데 사실 이 생산 가능 곡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PPC 곡선을 이해하려면 뒤에 19장인가요? 19장에서 후생경제학. 후생경제학이라는 요 파트를 알아야 되거든요. 파레토 개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지만 사실은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개념을 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PPC 곡선을 공부했어도 아 그래 뭐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갔겠지만은 사실 이 PPC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후생경제학에서 파레토 개선, 생산에 있어서 파레토 효율성까지 알아야지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법학이라고 하는 것도 앞부분이 있고 중간이 있고 뒷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을 알아야지만 앞부분이 이해가 돼요. 또는요 중간 부분을 알아야지만 앞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회독을 쌓으라는 거예요. 전체 범위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회독을 빨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2회독을 빨리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이나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빨리 봐서 알아야지만 아 행정법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3회독을 하실 때 이제부터 이제 정독하는 거예요. 정독. 이제부터 정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공부할 때도 아, 이 내용이 뒤에 여기랑 뒤에 여기 내용이 연결되는구나. 아, 이것 때문에 얘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이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돼요. 중간이나 뒤의 내용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뭘 좀 알아야 행정법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 좀 알아야지만
앞부분 내용을 봐도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빨리 진도를 나가셔야 돼.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일단은 좀 어설프게 안 상태로 넘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아, 뒤에 이런 게 있네. 이걸 아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아, 이게 뒤에 이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서 이거를 더 깊게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국민의 권리구제예요. 권리구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권리구제인데 문제는 이 권리구제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 거죠? 바로 행정법 후반부에 있어요. 행정구제법 여기 후반부. 여기 후반부에 권리구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행정쟁송법이 이 뒷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 맨 뒷부분인 행정구제 파트를 알아야지만 이 앞부분의 내용이 더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독을 해서 1, 2회독까지는 교과서 전체를 빠르게 봐라.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눈에만 좀 담아두고 아, 나중에 이거 외워야 되는구나. 아 나중에 이거 꼭 외워야겠네. 이런 식으로 뭐를 외워야 될지 위치 확인만 해놓고 빠르게 진행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요 정독을 하신다고 해도 어차피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뒤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온전하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뒤에 내용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뭐 5번, 10번, 뭐 몇 시간 동안 봐도 이거의 온전한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속독을 해서 1, 2회독까지는 행정법 전체를 빨리 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3회독부터는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3회독부터는 정독을 해서 앞에 내용을 읽을 때에도 이 앞에 내용이 중간이나 뒤에 있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꼼꼼하게 곱씹으시면서 진짜 내 실력으로 소화 흡수하시면서 정독을 해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정독을 했다가 나중에 속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속독한 다음에 정독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기왕 말씀드린 거 기본 강의까지 그런 건데 기본 강의 이후에 역시 자 속독, 정독 그 다음에 다시 속독이에요. 결국 공부는 이렇게 속독, 정독, 속독으로 해서 결국 속독으로 끝납니다. 결국 2차 시험 마지막 피날레 2차 시험 마지막 이 피날레 이때는요 속독인 거예요. 속독. 왜? 빨리 봐야 돼요. 빨리 봐서 여러 번 전체 범위를 훑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2차 보상법규 전체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을 가장 최근에 읽었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정독하는 거 아닙니다. 빠르게 보셔야 되고 2차 시험 전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실이법의 그 기본 교과서 있겠죠. 또는 가장 메인 교재 있겠죠. 그런 것들을 1회독씩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 막판에는 회독을 여러 번 속독을 해서 하루에 3분의 1시간, 하루 공부 시간에 3분의 1이니까 대략 한 4시간이겠죠. 4시간 만에 보상법규 전체 범위를 1회독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는 마지막에는 속독으로 끝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치 우리가 햄버거가 빵, 고기, 빵인 것처럼 공부하실 때는 속독, 정독, 속독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정독하시면 속도 안 나가고 이해도 어차피 안 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요. 항상 수험 적합성이 최고입니다. 수험 적합성 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강사들이 설명해주고 정리해 드린 것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야지만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야지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합격할 만큼만 할 줄 아시면 합격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고득점 합격이 아니라 최단기 합격이기 때문에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특히 법학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험생분들 중에서 특히 장수생분들, 물론 뭐 장수생분들이 본 기본 강의를 수강하실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장수생분들이나 또는 사람의 성향 중에서 법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법학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법학은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라서 글을 읽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이론 교과서 읽으실 때는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그냥 모르겠어 하고 그냥 대충 외워버려 하고 시험 공부 많이 하시겠지만은 이 법규의 경우에는 글을 읽으면 이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거다. 아 그렇구나 하면서 조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은 판례가 나와. 판례가 나오니까 뭔가 구체적이야. 아
법원에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게 된다고 했구나, 안 된다고 했구나, 이런 판례가 있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구체성이 있어. 뭔가 우리 일상생활이나 어떤 우리 사회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 공부할 때 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얘기는 추상적이잖아요.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런데 뭐 예를 감정평가사 누가 뭐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 그런 거는요. 오, 재밌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법학은 좀 사람을 빠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막 파고 막 들어가고 그런 분들 나오는데 절대로 올바르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그냥 수험생이기 때문에 수험 목적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교수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님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A 교수님, B 교수님, C 교수님, D 교수님 이렇게 해갖고 뭐 A 교수, B 교수님은 긍정설이신데 뭐에 대해서 긍정설이신데 C는 부정설이고 D는 절충설이고 이런 거 파고 있다? 아, 그럼 이분은 법규 고수겠죠. 법규 고수겠지만은 장수생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붙고 나가기 위해서는 딱 수험용으로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때에는 딱 수험 적합성 있는 정도까지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미주알, 고주알 딥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면은 그냥 이거는 이런 거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 수험 적합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교과서를 읽으실 때에도 항상 답안지 작성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결국 우리가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교과서를 읽고 외우고 하는 이유가 다 결국에는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답안지 작성 때문이죠. 2차 시험장에 가서 100분 동안 100점의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그 뚱뚱하고 그 엄청난 분량이 절대로 답안지에 다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실 때에는 이 교과서에 있는 이 방대한 분량을 어떻게 답안지에 10점 분량이나 20점 분량으로 요약해서 담을 수 있을까? 축약해서 압축해서 담을 수 있을까? 이 교과서의 내용을 내가 답안지에 옮겨 쓴다면 나는 답안지에 어떻게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 그 자체를 다 외우려 하거나 이걸 그대로 답안지에 옮겨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가 R집이 돼야 돼요. R집. 그 컴퓨터 우리 하실 때 압축 파일 만드는 소프트웨어잖아요. R집. 여러분들 머리에 R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재가 이렇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R집으로 압축이 돼 갖고 답안지 분량으로 압축이 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압축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용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분량을 줄이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 분량을 줄여서 압축하는 거잖아요.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만큼의 교과서 분량이 여러분들의 머리 R집을 거쳐서 답안지 분량으로 압축되어서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교과서를 읽으실 때는 교과서를 늘 보시면서도 아, 이거를 답안지에 옮길 때는 이렇게 표현해서 옮겨야겠다. 이 정도 분량, 이 표현만큼은 꼭 담아서 옮겨야겠다. 근데 이 표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표현은 빼고 이 중요한 표현, 요것만 답안지에 적어야겠다. 항상 답안지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 끝도 없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2차 보상법규를 맨 처음에 공부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이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어떻게 이 기본 강의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 정도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보상법규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같은 시간에 더 빠르게 실력 향상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는 간단하게 마치고 이제 우리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1장의 제1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는 이 절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자, 제1절 강의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제2절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제3절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각 절 단위로 강의를 중간에 끊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할 건데 각 절을 들어갈 때마다 제가 그 앞부분에서 각 절이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절을 들어갈 때 아, 이 절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그 절을 강약 조절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이 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요. 거기는 그에 따라서 에너지와 시간을 덜 투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각 절마다 강약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제1절 행정법의 개념 및 분류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1절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특히나 우리가 어떤 과목이든 간에 앞부분 특히 영상 기본 강의 시작해서 한 1강부터 3강까지는 특별히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과목을 시작할 때 있어서 그 과목과 관련해서 기초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이 정도 내용은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앞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지 절대로 뭔가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중요하다 또는 이거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된다라고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릴 거예요. 그 어드바이스를 잘 들으셔서 그거에 맞게끔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1절 들어갈 거고요. 자, 제가 보상법규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꼭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수험 적합한 강의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최단 시간 내에 공부를 하셔서 최고의 아웃풋을 창출할 수 있도록 왜? 보상법규는 머리가 평범한 사람도 열심히만 하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웃풋을 얻으실 수 있도록 최고의 수험 적합한 강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최대한 강의를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법학자가 아니잖아요. 법학자가 아니니까 법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과목으로서 보상법규라는 시험 과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얻으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강의를 진행하겠다. 수험 적합한 강의를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1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의 조직, 작용,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자, 국내에서 행정의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행정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된 국내 공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모든 작용을 말하는데 행정법은 이러한 행정을 대상으로 한 법이다. 가볍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초법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민법전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민법이라고 치면은 민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이 떠요. 그리고 상법이라고 치면요. 상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뜹니다. 형법이라고 치면요. 형법이라는 법이 떠요. 그런데 행정법이라고 치면요. 행정법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행정법이란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행정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대체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행정과 관련된 수많은 개별법의 모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법이 있는데, 여기는 A 내용, 이게 B 내용, 그리고 이 법은 이렇게 해서 A 내용, C 내용, 이 법은 A 내용, D 내용,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A 내용은요, 이 법이나 이 법이나 이 법이나 다 공통적이네요. 그죠? 공통적입니다. 자, 이걸 묶어서 A라는 법을 만들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일반 행정법이에요. 일반 행정법. 모든 행정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적인 법규와 법 원칙을 말합니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그런 것들이 바로 일반 행정법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행정법은 개별적인 법률에서 행정과 관련된 개별적 법률에서 공통되는 내용을 묶어서 만든 것을 일반 행정법이라고 한다라는 것이고 이 내용은 여러 가지 개별적인 법률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각 개별법 고유의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이게 특별행정법입니다. 여기는 B고 여기는 C고 이게 D죠. 바로 이게 각 개별 법률에 고유한 내용이니까 우리 이거를 특별행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정도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막 이거 외우려고 처음부터 막 다 외워야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그냥 행정법이란 이렇게 생긴 거다. 라고 그 정도 내용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고요. 자,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구제법은 각각 이러한 내용이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관련 표 한번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이 표도 외울 거 아니에요. 그냥 행정법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전체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전체 만약에 이게 산이라고 한다면요. 그 어떤 산에 대한 전체 지도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 산을 다 갈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코스가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가는 코스가 있고 아예 안 가는 코스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안 가는 코스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에요. 행정법 강론 파트는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가지 않는데 다만 여기에 자 공용수용법이 있죠. 공용수용법. 우리 바로 토지보상법이에요. 공용수용.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개별법. 근데 우리가 이런 뭐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법 강론 파트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우리 공용수요법은 개별법에서 별도로 공부할 거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요. 정보 공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과는 큰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국가책임법에서도요. 국가 배상 제도를 공부는 해요. 공부는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국가배상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국가배상이 뭔지는 아셔야 돼. 그래서 국가배상은 가볍게만 공부하시면 되지 절대 여기에 대해서 딥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국가배상은요. 아예 안 보는 건 아니니까 노란색 정도로 표시를 할게요. 요거는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지 않다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행정심판제도도 물론 행정심판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행정심판보다는요 행정소송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압도적으로 한 9대 1 정도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소송이 9고 행정심판이 1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고.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행정법 총칙 있죠. 이것들은요, 물론 아셔야 돼. 아셔야 되지만은 이거는 딸딸딸딸 암기할 사항은 아니다. 요거는 딸딸딸딸 암기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이하에 행정법이라는 내용을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갈 거니까 이걸 해 나갈 때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 베이스로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가볍게 읽어보시고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딸딸딸딸 외울 게 아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부분적으로 외울 게 있어요. 그런데 파트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암기 파트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요. 손실보상 너무나 중요하죠. 이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 대집행 중요해요. 대집행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행정행위는요. 원래 중요한 거예요. 행정행위는 감정평가사 시험이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행정작용법이라고 있잖아요. 행정작용 이 박스 안에서 행정행위가 한 70% 정도 원래 그래요. 원래 행정법에서 가장 메인 테마는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그래서 원래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그 어떤 행정법 관련 시험을 봐도 행정행위가 행정작용 중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행정작용은요. 행정행위 말고도 행정입법, 행정계획,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계약, 확약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고만고만한 애들인데 가볍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가볍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알아볼 거고요. 행정 절차 중요해요. 요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행정소송 요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행정법 공부하실 때 자, 이거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다. 아, 이것들이 중요한 거구나. 그 외의 것들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가볍게 읽어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행정법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행정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서 어떤 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제 2절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이에요. 자, 제 2절도요. 암기사항 아닙니다. 자, 행정법의 법원이란 게 무엇이고 이 법원이 이러한 체계,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암기하실 사항은 없어요. 자,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데 대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긴 애냐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법을 지키면서 행정을 해야 된다. 만약에 법을 위반해서 행정작용을 하면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행정을 할 때는 행정법을 지키면서 행정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대체 근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도 행정법이라는 법이 없다면서 대체 어떤 법을 지키면서 행정을 하라는 거야? 바로 그게 법원이에요. 자,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개별법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행정과 관련된 법률이 약 5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 세봤겠죠. 그거 세는데 한 몇 주는 걸렸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행정과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법들의 모임이 바로 행정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들은요, 조문이 있죠. 즉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법들을 성문법이라고 해. 성문법. 조문의 형태, 즉 문서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성문법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수많은 행정과 관련된 개별법들의 모임인 성문법을 지키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법원 중에서는요, 자, 행정법 중에서는요, 조문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도 있더라. 바로 그게 뭐죠? 바로 그게 불문법이에요. 불문법도 있더라. 자, 조문의 형태가 없는 법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불문법도 지키면서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체 행정법이 어떻게 생기느냐, 대체 행정법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법이야 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행정법이다. 따라서 행정작용을 할 때에는 성문법이나 불문법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키면서 행정을 해야 된다.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법원은요, 조문의 형태로 존재하는 성문법원과 그렇지 않은 조문의 형태가 없는 불문법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행정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문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민들이 법전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성문법의 형태로 법이 만들어져 있어야 사람들이 이 법의 내용을 미리 숙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법을 이렇게 하면 내가 법을 어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래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때문에 성문법으로 규율하는 게 원칙인데 행정의 규율 대상이 워낙 복잡다해. 그래서 우리가 이 법 조문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불문법에 의해서 그 빈틈은 불문법에 의해서 보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법원의 개념과 체계예요. 자, 그랬을 때 법원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행정법의 성문법원은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렇게 체계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맨 위에 헌법이 있죠. 맨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이 있고 그리고 밑에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밑에는요, 사실 원래 뭐가 있냐면 조약과 국제법규가 있어요. 조약과 국제법규, 국제법규. 근데 왜 제가 조약과 국제법규를 아예 쓰지 않았냐면은 우리 시험과는 거의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서기 3325년 정도에는 조약 및 국제법규가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시험과 너무나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예 빼버렸어요. 아시겠죠? 자, 공무원 행정법에서는 조약과 국제법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면 그런 쪽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봐. 그러니까 막 조약과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뭐 우선 뭐 누가 더 효력이 높냐 낮냐 막 다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 짝이 상관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아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자치법규도 조례와 규칙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시험에서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자치법규도 우리 시험에서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성문법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시험 공부와 관련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명령 안에 뭐가 있죠? 명령 안에 바로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이 있죠. 시행 규칙은 총리령, 부령이 모두 다 시행 규칙이라고 불리우죠. 총리령, 그 다음에 부령, 그리고 대통령령이 우리는 시행령이라고 부르죠. 이것들이 여기 명령에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실 때는 여기 명령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는 또 뭐가 있죠? 행정규칙이 있는데 행정규칙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논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초법규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기초법규의 선수강이 중요한 겁니다. 기초법규가 무시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안 듣고 그냥 기본 강의 바로 들으면 되지. 기초법규를 듣고 기본 강의를 듣는 것과 그걸 듣지 않고 듣는 거는요, 이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킬 거예요. 지금도 행정규칙 얘기했었을 때 이게 뭐야 이래 버리면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초법규를 꼭 듣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본 기본 강의를 아직 기초법규를 수강하지 않고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수강 중지하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기초법규 수강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제가 여기다 지금 이렇게 행정규칙 그랬을 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십니다. 자, 행정규칙은 원래 대외적 구속력이 없죠. 법규성이 없죠. 지금 이런 말 하나도 모르겠다? 그 반드시 기초법규를 수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했단 전제하에 수업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법규성 없기 때문에 원래 행정규칙은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아요. 행정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여기 법원에 포함이 돼요.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싹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법일수록 더욱더 상위법이에요. 아래에 있을수록 하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얘네들은요, 역시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자,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 더 위에 있어요.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역시 시행령에 위반되면 안 돼요. 시행령은 당연히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고요. 법률은요,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통일적,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리고 점점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조약과 국제법규는 우리 시험과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까 아예 신경을 쓰지 마시라. 사실 감정평가사 행정법 교재에 조약과 국제법규를 넣어놓고 설명했다? 그건 되게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되게 무책임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시행규칙, 시행령, 법률, 헌법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단계적 통일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위법은 상위법에 맞게 해석하여야 하며 당연하죠. 하위법은 상위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법령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때는 당연히 상위법이 우선합니다. 하위법의 내용과 상위법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위법의 내용이 우선하는 거예요. 상위법의 내용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불문법에는 행정관습법 그리고 조리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책은 여기다가 판례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는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판례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판례라고 하는 법이 아니에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판례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자리에 불문법 자리에 판례법이라고 뭐 판례법 등을 들 수가 있다. 그 문장은 사실 엄밀하게는 틀린 겁니다. 판례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불문법 안에 판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판례가 불문법원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는 있죠. 논의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성문법 체계 하에서는 판례는 불문법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판례법 등을이라고 하면은 엄밀하게는 틀린 표현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관습법 조리 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무난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일반 원칙 추가할 수 있어요. 일반 원칙까지는 써도 됩니다. 뒤에 가서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판례법이 들어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중요한 보충적 법원이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을 할 때에는 성문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런데 성문법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문법이 보충적으로 그 빈틈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관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텍스트와 함께 보시죠. 헌법은요,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 내용 중 행정 조직과 행정 작용 및 행정 구제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원이 된다. 가장 기본적인 행정법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밑에 법률 보시면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얘기하고 법률이 충돌할 경우에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상식으로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령인데 자, 명령은 행정권에 의해서 제정된 규범으로 즉 행정입법이다라는 것이죠. 행정입법. 자, 행정입법도 행정법의 법원이 됩니다. 자, 행정입법으로 만들어진 명령도 행정을 할 때 지켜야 하는
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행정입법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즉 여러분 대외적 구속력과 법규성 같은 말입니다.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이미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법규성 유무에 따라서 법규성이 있는 법규 명령과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 앞에 뭐가 있는 거다? 요 앞에 이렇게 법규 명령 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법규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법규 명령만이 이러한 법규 명령만이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즉 재판의 규범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말 이꼬르 또 뭐다? 재판의 규범이 된다. 재판의 규범이 된다. 그리고 이 말은 이꼬르 법원을 구속한다. 법원을 구속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법규성이 있다, 재판의 규범이 된다, 법원을 구속한다, 다 같은 말이라고요. 아시겠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이란 뜻이에요. 지켜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규 명령은 법규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되지만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는데,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떠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인정되죠? 바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존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자치법규가 있는데, 자,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 자, 조례와 규칙 용어 정도 익히시면 됩니다. 자,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든 거고요. 다음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든 것이 규칙이니까 조례와 규칙이란 용어만 여러분들이 익히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바로 성문법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다음으로 불문법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관습법이 있어요. 자, 관습법 중에서 행정 분야에서 생긴 관습법을 행정관습법이라고 하겠죠. 그냥 관습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관습법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사회에 어떠한 거듭된 관행이 있었을 때 이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자, 거듭된 관행이란 무엇이냐? 거듭된, 예전부터 반복되어 온 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면 어떠한 처분을 해왔어요. 자, 또는요, 행정청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예전부터 반복되었다라고 할게요. 바로 그게 거듭된 관행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관행이 거듭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불문법원, 즉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언제 이 거듭된 관행이 불문법원이 되느냐? 바로 이 거듭된 관행이, 이거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걸 법이라고 확신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행정청이 저렇게 처분을 하는 게 저게 법이라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그것을 법적 확신이라고 해요. 자, 행정청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어떠한 처분을 해왔어요. 근데 이 모습이 반복되었을 때 이거를 사회 구성원들이 행정청은 당연히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처분을 해왔거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법이라고 법적 확신을 가져야 돼. 또는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었어도 어떠한 처분을 발령하지 않는 모습이 반복됐어 라고 하면은, 이게 반복되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 거듭된 관행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거 법 아니야? 이게 우리 사회의 법이야 라고 법적 확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그때 바로 이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듭된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이 둘이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 관습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물이 되죠? 말이 아니고 물인데. 자, 물이 되죠? 자, 이런 것처럼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 관습법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회 구성원들이 더 이상 이 거듭된 관행에 대해서 법적 확신을 가지지 않게 되었어.
더 이상 이게 우리 사회 법이 맞나? 이게 맞나? 라고 해서 이 거듭된 관행에 대해서 법적 확신이 없어졌어 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 거듭된 관행은 더 이상 관습법이 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법적 규범이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구나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종류에는요, 행정선례법이 있어요. 행정청의 선례가 반복된 겁니다. 행정청의 선례가 반복되었는데, 자, 사회 구성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행정청의 선례가 불문법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행정선례법은요, 행정절차법이나 국세기본법에 명문 조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명문 조항 볼게요. 자, 우리는 국세기본법은 보지 않고 행정절차법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세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우리 시험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절차법 제4조 보시면요,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바로 이게 법적 확신이죠. 법적 확신이 있었을 때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일단 이 말은 무시하세요. 일단 우리가 행정선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니까 일단 요 말은 없다고 치고, 자,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존의 A라고 하는 관행이 국민들로부터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에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행정선례법이 되는 거예요. 불문법원으로서 행정선례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라는 관행으로 계속 일처리를 해왔는데, 자, 새로운 해석 또는 새로운 관행인데 B라고 하는 새로운 관행에 따라서 새롭게 업무 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어긋나니까. 그죠? 자, A로 처리하는 게 불문법인데 이거를 어기고 B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4조에서 행정선례법이 명문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리하신 분이라면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자, 왜냐하면 저는 지금 불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행정법의 불문법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앞에서 불문법원은, 이 불문은 조항이 없다면서요? 이 어떤 성문법이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행정선례법은 행정절차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건 이제 성문법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예리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떠올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똑똑하시다, 굉장히 예리하시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자, 행정절차법 제4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정선례법이 이 조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행정절차법 이 제4조의 내용은 이러한 행정선례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불문법으로서 행정선례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명문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조문이 있어요. 법조문이 생겨나요. 법조문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탄생, 어떠한 법률의 내용이 탄생했다. 그때부터 이 조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성문법이에요. 성문법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요, 불문법이 원래 있었어요. 이러한 관습법에 대해서 원래 불문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불문법. 근데 이 불문법의 내용을 성문법에 담은 것 뿐이에요. 뭐라고? 이러한 불문법이 있다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정절차법 제4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로소 행정선례법이라고 하는 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행정선례법이라는 불문법의 내용을 성문법에서 명문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불문법이 있다라고, 이러이러한 불문법의 내용이 있으니 이 불문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성문법 규정으로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행정선례법은 불문법원에 분류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설명이 없는데, 이런 거 설명이 없으면 수험생 혼자 엄청 끙끙대고 고민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불문법은 법조항이 없다고 했는데 행정선례법은 행정절차법에 조항이 있는데 이게 왜 불문법이지? 왜냐하면
자, 원래 있었던 불문법의 내용을 성문법으로서 이러한 불문법이 있다라고 명문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불문법이 있으니 이 불문법을 어기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그냥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으로 민중적 관습법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볍게 한 번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민중적이란 말은요, 국민들이, 사람들이 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예전부터 살아온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행정법 관계에 대한 국민의 관행, 국민들이 예전부터 살아온 모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문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수산업법상의 관행 입어자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어떠한 수면이 있는데, 자, 이건 물입니다. 물. 수면은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물에 만약에 마을 어업권이 설정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마을 어업권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만이 여기 수면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을 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그 이전부터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왔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 대다수가 인정을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마을 어업권이 설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을 관행 입어자, 관행으로 인정된 입어자다라는 것이에요. 입어자는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란 뜻인데, 자,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입어자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예전부터 이렇게 이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왔던 관행이 있는데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사례가 있다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고 우리 시험에서는요 거의 관련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조리가 있는데, 자, 조리는 상식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야, 그걸 다 일일이 꼭 법에 정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조리라고 하는 것은 상식인데 역시 이것도 불문법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판례법에 대한 논의인데, 자, 판례법은요, 즉 판례에 대해서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일단 여기서는 결론만 기억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의 기속력이나 기판력 등에 대해서는 뒤에 행정, 소송 파트에 가서 깊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일단 여기에서는 결론만 기억을 할게요. 자,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결론 일단 기억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성이 인정됩니다. 이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물론 우리 시험과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법률에 대해서, 자, A라고 하는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법률은 위헌이 되고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는 이 효과가 우리 사회 전체에 다 퍼진다 이 얘기예요. 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보시면요. 법률의 위헌 결정은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 결정은 법원과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속한다 이 말은 가장 비슷한 말로 구속한다 라는 단어로 뜻을 이해하시면 가장 뜻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A 법률은 위헌이야 라고 결정을 내려버렸으면은 앞으로 행정청도 A 법률에 근거해서 처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A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A 법률은 이제 위헌이니까,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자, 법원도 재판을 할 때에는 A 법률이 위헌이라는 걸 전제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A 법률이 위헌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모든 국민과 모든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까지도 A 법률이 위헌이라는 걸 전제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성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법원성은 없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3절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기초법규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 기본 강의에서는 매우 빠르고 가볍게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3절의 내용은 우리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제3절의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행정법 이하 내용을 공부할 때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소양으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뭔가 딸딸딸딸 외운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행정도 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연한 문장이죠. 만일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당연하죠.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예견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자, 행정을 법대로 하면은 국민들이 이 법을 보면은 아,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치행정의 목적, 즉 법대로 행정을 해야 하는 그것의 목적은 국민들의 예견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라는 내용들 가볍게 읽어보시면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행정기본법 제8조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게 뭐죠? 법률 우위 원칙이라고 이미 기초법규 때 공부를 했죠.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게 뭐죠? 법률에 근거 필요하다. 법률 유보의 원칙.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8조에서는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이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이고요. 자, 하나씩 보시면요.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는 원래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리 의무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의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나의 권리와 의무는 내가 스스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건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들의 권리 의무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다양화, 전문화된 사회에서 자, 법률로서 이런 것들을 다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행정입법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서 법률이라고 한 것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뿐만이 아니라 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행정입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들로서만 법규 창조력, 국민들의 권리 의무를 구속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행정법, 개별법 기본 강의를 나갈 때 내용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이렇게 케이스를 넣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케이스를 넣어 드림으로써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를 구체화 시켜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케이스 하에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률에 명시된 사유 없이 평가사 갑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에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지 검토하라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감정평가법이 있겠죠. 그 법률에서 예를 들어서 A, B, C 라고 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D라고 하는 사유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D라는 사유를 이유로 해서 평가사 갑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면 과연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냐? 따라서 자,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할 때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행정작용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행정작용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국회에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이렇게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로서 모든 것을 다 규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의해서도 행정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불문법은요. 불문법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죠? 불문법은 이러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문법은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원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문법원. 그래서 지금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는 성문법원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문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문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때 대체 어느 범위까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의 견해가 갈리고 있어요. 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행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침해 행정 유보설은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의 침해적인 행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 외의 행위에는 필요 없다고 본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가장 최소한의 범위만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침해 행정에 대해서만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급부 행정 유보설인데 요거는 침해 행정은 당연하고 요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때는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급부 행정에 대해서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급부행정 유보설은 급부행정에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급부행정 유보설은 침해 행정은 당연하고 여기에 플러스 급부행정 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즉 돈을 주는 행정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전부 유보설은요. 모든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장 넓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행정작용에 법적 근거를 다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견해예요. 다음에 네 번째 권력행정 유보설인데 자, 행정작용이 권력작용이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비권력작용이면 필요 없다는 견해 그런 내용이 있다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고 결국 주인공은 얘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이런 애들이 있구나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건데 결국 결론은 5번입니다. 바로 5번이 통설과 판례예요. 통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동의하시는 의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설과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설 같은 말인데 본질사항 유보설이라고도 해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만 비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견해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면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중요사항 유보설입니다. 자, 판례는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중요사항 유보설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죠. 자, 보시면요. 오늘날 법률 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근거만 있다. 이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이거 오타예요. 영역입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 즉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한다. 이 말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해야 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으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행정작용을 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자,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요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본 사안을 봅시다. 자, 지금 감정평가사 갑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갑이라고 하는 국민 또는 갑이라고 하는 감정평가사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사항입니까? 요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아시겠죠? 요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 업무 정지를 때려버리면 갑이 업무를 못 하거든요. 굉장히 갑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업무 정지 처분을 했으니까 이러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법률 유보의 원칙은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에 대한 내용인데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요사항 유보설이 통설이다. 통설과 판례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은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 그게 원칙인 거고 그런데 모든 사항을 다 법률로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의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법률 우위의 원칙인데 법률 우위의 원칙은 자,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법에 위반하지 말아라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문법 플러스 불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문법도 어기면 안 되고 요건 당연하죠. 그러고요. 불문법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불문법도 위반하면 안 돼.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에서의 법률은 성문법원 플러스 불문법원을 모두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은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법의 일반 원칙. 이건 뭐죠? 법의 일반 원칙은 불문법원이죠. 자, 이러한 모든 법이기 때문에 성문법원 플러스 불문법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성문법을 위반했다? 당연히 위법하겠죠. 그런데 불문법을 위반해도 역시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문법은 포함돼요. 자, 그런데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왜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죠?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을 지켰다고 해서 적법한 것도 아니고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또 예외가 있죠. 행정규칙이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과 같이 법규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법률 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행정작용을 할 때에는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위반하면 안 된다. 바로 이게 법률 우위의 원칙이고 자, 그래서 수익적 행위인지 침익적 행위인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 플러스 불문법을 얘기한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